서울의 밤하늘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별들 대신 도시의 불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는 곳은 바로 엘리시안 하이츠 호텔의 그랜드 볼룸이었다.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세계 정계 문화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인 자선갈라 행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권력의 전시장이었다.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금빛 조명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우아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보이지 않는 탐색과 견제가 흐르고 있었다. 그 모든 소음과 화려함의 중심에 권지훈과 한서연 부부가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총수 권지훈. 그는 완벽하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차가운 강철로 조각된 예술품 같았다.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었다. 그의 옆에는 아내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유명한 미술 큐레이터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이었다.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한 몸짓에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잔잔한 미소는 주변의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완벽한 한 쌍처럼 보였다. 권지훈의 냉철함과 한서연의 온화함은 서로를 보완하며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또 질투했다. 권지훈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시선들을 무시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한 사람, 그의 아내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서연의 허리를 감싼 손에 힘을 주며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소유임을 세상에 각인시키듯 행동했다. 그의 세상에서 한서연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피곤해 보여요, 지훈 씨.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남편의 미간에 잡힌 희미한 주름을 알아차렸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있다가 나가도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지훈의 날카로운 신경을 잠시나마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는 아내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오직 그녀에게만 허락된 것이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한 곳에 머물렀다. 그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곳에는 최민준이 서 있었다. 경쟁사인 피닉스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 그는 지훈과는 다른 종류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다. 여유로운 미소와 사람을 끄는 매력, 그리고 그 안에 교묘하게 숨겨진 야심. 최민준은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처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의 시선은 권지훈을 잠시 스쳐 지나간 후 곧바로 한서연에게 고정되었다. 그 노골적인 시선에 지훈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권 총수님, 여기서 뵙게 되는군요. 최민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서연 씨도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친근함이 섞여 있었다. 마치 지훈은 비즈니스 파트너이고 서연은 오랜 친구인 것처럼. 서연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직업적인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민준 씨,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러웠지만 지훈에게는 그 모든 것이 거슬렸다. 특히 서연 씨라는 호칭이 그의 귀를 날카롭게 찔렀다. 최민준은 권지훈을 거의 무시한 채 서연에게만 집중했다. 최근에 기획한 전시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서연 씨의 안목은 역시 독보적이에요. 언제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군요. 그는 서연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출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것은 서양식 인사였지만 지훈의 눈에는 명백한 도발로 보였다. 서연의 허리를 감고 있던 그의 팔에 힘이 들어갔다. 서연은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아내의 재능을 알아봐 주니 고맙군, 최 이사.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아내의 시간은 전적으로 내 관리하에 있네. 비즈니스 외의 목적으로 내 아내에게 접근하는 것은 사양하지. 그의 말은 정중한 경고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내 것에 손대지 말라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최민주는 그 말을 듣고도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흥미롭다는 듯 반짝였다. 청수님의 아내 사랑은 정말 유명하죠. 하지만 예술에 대한 순수한 대화마저 비즈니스로 여기신다니 조금은 안타깝군요. 서연 씨 같은 재능 있는 분이 그런 좁은 세상에 갇혀 있다는 것이. 최민준의 말은 교묘하게 지훈의 소유욕을 비난하며 동시에 서연의 동정심을 자극하려는 의도였다. 그는 지훈의 가장 민감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건드리고 있었다. 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는 더 이상 이 불쾌한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 없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군. 지훈이 차갑게 말하며 자리를 떴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남편의 행동에 당황하며 최민준에게 짧게 목례를 하고는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남편의 단단한 등 뒤에서 자신들을 향해 미소 짓고 있는 최민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미소는 승리자의 그것이었다. 그는 오늘 밤 거대한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내는데 성공했다. 권지훈이라는 철옹성의 유일한 약점 한서연. 그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생각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와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남편의 옆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는 굳게 닫힌 입술과 날카로운 턱선으로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다. 최민주는 대학 시절 잠시 알고 지냈던 선배였을 뿐이다. 비즈니스 경쟁 때문에 남편이 저렇게까지 예민하게 구는 것이라고 그녀는 애써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분노는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심 이상인 것 같았다. 화났어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민준의 그 노골적인 눈빛 서연을 향한 미묘한 접근,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아내의 순진함. 그 모든 것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불안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세계에 불순물이 끼어든 것 같은 불쾌감. 그리고 그 불순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노리고 있다는 끔찍한 예감. 그는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에게 한서연은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독한 권력 다툼과 배신으로 얼룩진 그의 삶에 들어온 유일한 빛이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고 그녀의 존재는 그의 공허한 세상을 채웠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특히 최민준 같은 늑대들로부터.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서연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았다. 그녀는 그저 이유를 알고 싶었을 뿐인데 그는 대화를 거부했다. 그녀는 그들의 관계에 드리워진 작은 그림자를 느끼며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오늘 밤 시작된 작은 균열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것을. 그녀는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서재에 홀로 남은 지우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민준 이사, 그 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의 사생활, 사업 주변 인물, 과거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샅샅이 털어와. 그리고 지금 당장 한서연 관장의 주변 경호를 2배로 늘려. 그녀의 모든 동선을 24시간 보고하도록. 그는 전화를 끊고 어둠 속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고 먹잇감에 집착하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결심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것을 넘보게 두지 않겠다고. 밤이 깊어질수록 그의 집착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는 서연이 잠든 침실로 조용히 들어갔다. 달빛 아래 잠든 그녀의 모습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겼다. 이토록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두고 싶었다. 안전하게 그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는 곳에. 그는 서연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맞춤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동시에 지워지지 않을 소유의 낙인이기도 했다. 당신은 내 거야, 한서연, 영원히. 그의 마음속에서 위험한 속삭임이 울려 퍼졌다. 다음날 아침 서연은 어젯밤에 냉랭한 분위기가 사라졌기를 바라며 거실로 나갔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출근하고 없었다. 식탁 위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아침 식사와 함께 짧은 메모가 놓여 있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저녁은 집에서 같이 먹자. 평소와 다름없는 다정한 메시지였지만 서연은 어딘가 모를 위화감을 느꼈다. 집을 나서는 순간 그녀는 현관 앞에 서 있는 낯선 경호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수가 많았고 그들의 눈빛은 조금의 틈도 허용하지 않을 것처럼 날카로웠다. 그녀가 출근하는 갤러리로 가는 내내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녀의 차를 에워싸고 달렸다. 마치 국빈이라도 경호하는 것 같았다. 갤러리에 도착해서도 경호원들은 건물 입구와 주변을 철통같이 지켰다. 직원들은 수군거렸고 서연은 마치 동물원에 동물이 된 것 같은 기분에 숨이 막혔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이게 다 뭐예요? 왜 갑자기 경호원들을 이렇게 많이 붙인 거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불만이 섞여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당신 안전을 위한 거야, 서연아.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그냥 내 걱정이 과하다고 생각해줘. 그의 대답은 너무나 합리적이었지만 서연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어젯밤 최민준을 만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과보호가 부담스러웠지만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그날 오후 갤러리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최민준이었다. 그는 수십 송이의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들의 제지를 뚫고 서연의 사무실로 들어왔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서연 씨의 전시에 대한 축하 선물입니다. 그는 마치 연인에게 고백하듯 꽃다발을 내밀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이 상황이 남편의 귀에 들어갔을 때 벌어질 일을 상상하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선물을 거절했다.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민준 씨. 하지만 이런 개인적인 선물은 곤란해요. 그녀의 거절에도 최민준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권지훈 총수가 무서운가요? 당신 같은 사람이 새장 속에 갇혀 지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불만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다. 바로 그 순간 서연의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관장님, 총수님께서 지금 이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그 말에 사무실 안의 공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최민주는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의도한 것이었다. 그는 권지훈을 자극하고 그가 이성을 잃게 만들어 결국 부부 사이에 회복할 수 없는 균열을 만들고 싶었다. 그는 권지훈이 보는 앞에서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죠, 서연 씨. 그는 그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무실을 떠났다. 몇 분 후 권지훈이 살얼음 같은 표정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시선은 서연의 책상 위에 놓인 최민준이 두고 간 붉은 장미 꽃다발에 꽂혔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다. 최민준이 다녀갔나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의 무게는 서연을 압도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려 했다. 그게 아니라 그냥 전시 축하한다고. 전 바로 거절했어요. 하지만 지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꽃다발로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손으로 붉은 장미 꽃잎들을 하나하나 지시기 시작했다. 가시가 그의 손을 찔러 피가 맺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지시겨진 꽃잎들이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졌다. 그 모습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폭풍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그는 피가 흐르는 손으로 서연의 턱을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다시는 그 어떤 놈도 당신에게 접근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의 눈빛은 사랑이 아닌 무서운 집착으로 불타고 있었다. 갤러리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지독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젯밤의 냉기보다 훨씬 더 무겁고 날카로운 공기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권지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단단히 쥔 주먹과 굳게 담은 입술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소리 없이 타오르는 불길처럼 주변의 모든 산소를 태워버릴 듯했다. 한서연은 그의 옆에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좌절감, 그리고 억울함이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지우는 그녀를 서재로 이끌었다. 그는 어제와는 달랐다. 폭발적인 분노 대신 그는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으로 자신을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는 그녀의 맞은편에 서서 마치 중요한 비즈니스 안건을 통보하듯 말했다. 당분간 갤러리 일은 쉬도록 해. 외부 활동도 최소한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외출은 나나 김 비서에게 보고하고 움직이도록. 그의 말은 걱정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내용은 명백한 통제였다. 서연은 그의 말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중요한 전시를 준비 중이에요. 제겐 제 일이 있어요, 지훈 씨.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였다. 권지훈의 아내이기 이전에 그녀는 큐레이터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반항에 지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당신의 일이 중요한가? 아니면 당신의 안전이 중요한가? 최민준 같은 놈들이 당신 주변을 맴돌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민준 씨는 그냥 대학 선배일 뿐이에요. 당신이 비즈니스 때문에 예민한 건 알겠지만 이건 너무 지나쳐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정면으로 맞섰다. 하지만 그녀의 항변은 지훈의 견고한 불신을 뚫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순진함이 답답했고 동시에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마지막 통첩을 날렸다. 내 결정에 토 달지 마. 이건 당신을 위한 거야. 그들의 첫 번째 균열은 그렇게 깊어지고 있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속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서연의 예상대로 최민주는 더욱 교묘한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 침투해왔다. 갤러리 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피닉스 그룹에서 갤러리의 다음 대규모 기획 전시에 막대한 금액의 후원을 제안했다는 소식이었다. 그것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갤러리로서는 결코 거절할 수 없는 마치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안이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것은 함정이었다. 최민주는 그녀가 거부할 수 없는 공적인 관계라는 덫을 놓은 것이다. 그녀는 이 사실을 지훈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하기도 전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정보망은 그녀의 갤러리 내부까지 뻗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피닉스 그룹의 후원 결정에 대한 언론 보도 자료가 떠 있었다. 피닉스 그룹 문화예술 지원에 앞장서 한서연 관장과의 특별한 인연 주목. 기사는 교묘하게 그와 그녀의 과거 인연을 부각시키고 있었다. 이게 당신이 말한 아무것도 아닌 사이인가?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되어 있어 더욱 섬뜩하게 들렸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설명했다. 이건 갤러리의 공식적인 결정이에요.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질투에 눈이 먼 남자에게는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최민준에게 빌미를 주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자기 자신에게 혐오감을 느꼈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결국 후원 계약을 위한 공식적인 미팅이 열렸다. 서연은 최민준을 갤러리에서 마주해야만 했다. 그는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예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뽐내며 전시 기획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제시했다. 그의 태도는 흠잡을 데 없이 정중했다. 하지만 그는 대화 중간중간 다른 사람들은 알아챌 수 없는 미묘한 방식으로 그녀에게 사적인 감정을 내비쳤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밤새도록 토론하던 서연 씨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때부터 당신의 열정은 남달랐죠. 그의 말은 과거의 추억을 공유하며 둘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장면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후원 협약 취재라는 명목으로 기자들을 대동했다. 카메라 플래시는 계속해서 터졌고 기자들은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 연인들의 밀회처럼 담아내고 있었다. 서연은 불안했지만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잃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이것이 최민준이 파놓은 함정의 일부임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여론을 이용해 그녀와 지훈의 관계를 흔들려는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민준의 의도는 현실이 되었다. 인터넷 연예 매체와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넥서스 코어의 여왕 피닉스의 왕자와 위험한 만남. 권지훈 회장의 아내 옛사랑과 재회하나. 기사들은 갤러리에서 찍힌 사진들을 교묘하게 편집해서 사용했다. 악수하는 장면은 마치 손을 애틋하게 잡는 것처럼 보였고 작품에 대해 상의하는 모습은 비밀스러운 귓속말을 나누는 것처럼 묘사되었다. 권지훈은 매일 아침 비서가 보고하는 언론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모든 것을 접했다. 그는 이성적으로는 이것이 최민준의 비열한 계략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감정은 이성을 따라가지 못했다. 사진 속에서 서연을 바라보는 최민준의 눈빛,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서연의 모습이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다.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거는 횟수가 늘어났다. 어디야? 누구랑 있어? 그의 목소리에서는 신뢰가 사라지고 의심만이 남았다. 서연은 점점 숨이 막혀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인형이 된 것 같았다. 그녀의 삶에서 자율성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녀를 존중해주던 남자는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아내를 소유물로 여기고
의심하며 구속하려는 낯선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그곳은 보이지 않는 창살로 둘러싸인 차갑고 거대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후원사들과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늦게 귀가했다. 그 자리에는 당연히 최민준도 있었다. 그녀는 최대한 그와의 접촉을 피하려 했지만 그는 집요하게 그녀의 주변을 맴돌았다. 집에 들어서자 거실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가 불을 켜는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권지훈의 형체가 드러났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손에는 또 다른 타블로이드 잡지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잡지를 테이블 위로 던졌다. 한 면에는 오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찍힌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최민준이 서연의 의자를 빼주는 장면이었는데 마치 그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는 것처럼 보이는 악의적인 각도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설명해봐. 지훈의 목소리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절망감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순결한 세계가 더럽혀진 것 같은 느낌. 서연은 지쳐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설명할 게 뭐가 있어요? 당신 눈에는 저 사진이 뭘로 보이는데요? 당신은 언론의 가십을 믿어요? 아니면 당신 아내를 믿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도 날이 서 있었다. 내가 믿고 싶은 건 당신이야 하지만 당신의 행동은 나를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 왜 그 자식을 계속 만나는 거지? 왜 밀어내지 못하는 거야? 지훈이 결국 소리쳤다. 그의 통제력을 잃은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들의 싸움은 끝이 나지 않았다.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들이 오갔다. 지훈은 그녀의 자유를 억압했고 서연은 그의 사랑을 의심했다. 견고했던 그들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균열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처음으로 각방을 썼다. 넓은 침대에 홀로 누운 지훈은 텅 빈 옆자리를 보며 참을 수 없는 공허함과 분노를 느꼈다. 그는 서연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공포는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더욱 위험한 집착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서연 역시 잠들 수 없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남편을 사랑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그녀가 사랑했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최민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권지훈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인 한서연을 이용해 그를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다음 단계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한 방을 준비하고 있었다. 다음 날 지훈은 서연에게 차갑게 말했다. 갤러리 당장 그만둬. 오늘부로 당신의 모든 공식 활동은 금지야. 그것은 더 이상 부탁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명령이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봤다. 당신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항의에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 건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내 말을 들을 때까지 당신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나갈 수 없어. 그는 돌아서서 출근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는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서연의 귓가에 울렸다. 집안의 모든 전화기는 연결이 끊겼고 그녀의 스마트폰은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집안 곳곳에 설치된 CCTV가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가두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황금 세 장 안에. 서연은 거실 한가운데에 주저앉아 절망했다. 완벽했던 그녀의 삶은 악몽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악몽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황금 세장 안에서의 첫날은 지독하게 길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저택 안을 정처 없이 헤매었다. 모든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현관문 앞에는 그림자 같은 경호원들이 버티고 섰다. 그녀는 유선 전화에 수화기를 들어보았지만 들려오는 것은 텅 빈 침묵뿐이었다. 스마트폰은 오래전에 통신사 서비스 지역을 벗어난 것처럼 아무런 신호를 잡지 못했다. 와이파이조차 끊겨 있었다. 권지우는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다. 그녀는 분노와 무력감에 휩싸여 그에게 수십 통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전송 실패라는 표시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부여한 고립은 물리적인 것을 넘어 심리적인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목소리를 빼앗고 그녀의 세상을 지워버렸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이 집은 이제 그녀의 모든 것을 올가매는 차가운 족쇄가 되었다. 그녀를 향한 그의 사랑은 이제 의심과 집착이라는 독에 잠식되어 그녀를 질식시키는 괴물로 변해버렸다. 바로 그 시간 서연이 갇힌 저택 밖의 세상은 거대한 스캔들로 들끓고 있었다. 최민준이 준비한 결정적인 한 방이 마침내 터진 것이다. 대한민국 최대의 온라인 뉴스 포털 메인 화면에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게시되었다. 멀리서 망원 렌즈로 촬영된 그 사진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 포스터처럼 자극적이었다. 사진 속에서 최민주는 비틀거리는 서연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지만 교묘한 각도와 절묘한 순간 포착으로 인해 마치 두 사람이 비밀스럽게 포옹을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사진과 함께 넥서스 권지훈 회장 부인 피닉스 그룹 후계자와 은밀한 포옹. 세기의 스캔들 터지나 라는 제목이 달렸다. 기사는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대중은 진실 여부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완벽해 보였던 상류층 부부의 추악한 이면을 발견했다는 사실에 열광했다. 한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한서연은 순식간에 부도덕한 여성으로 낙인 찍혔다.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댓글들이 본물처럼 쏟아졌고 그녀가 수년간 쌓아온 명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어가고 있었다. 권지우는 중요한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냉철한 그의 카리스마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규율을 중시하는 지훈의 회의에 감히 끼어든다는 것은 해고를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다. 김 비서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지훈에게 건넸다. 지훈의 미간이 차갑게 좁혀졌다. 그가 태블릿 화면을 보는 순간 회의실의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차가운 분노뿐이었다. 그는 주변의 임원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배신감. 그는 아내를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가 그를 배신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 빌어먹을 사진은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잘라버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실을 나섰다. 오늘 회의는 모두 취소야. 그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는 부서질 듯 주먹을 쥐었다. 그는 최민준을 죽이고 싶었다. 감히 자신의 것을 건드린 그를 갈갈이 찢어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서연. 그녀를 생각하자 그의 심장은 분노와 함께 지독한 고통으로 조여들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다른 남자에게 그런 표정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눈에 사진 속 서연의 표정은 당황한 것이 아니라 마치 밀회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다. 질투는 그의 눈을 멀게 하고 이성을 마비시켰다. 저택의 문이 열리고 그는 폭풍처럼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거실에서 창밖을 보며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아마 저택의 사용인 중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했을 것이다.
서연은 그의 등장에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그녀가 알던 권지훈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통제불능의 광기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태블릿 PC를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태블릿은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화면에는 문제의 사진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이게 뭐야?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으르렁거리는 맹수의 포효와 같았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설명해봐. 이게 대체 뭐냐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서며 소리쳤다. 그의 이성은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그건 오해예요. 그냥 발을 헛디뎌서 민준 씨가 잡아준 것뿐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필사적으로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그의 분노에 찬 외침에 묻혀버렸다. 오해 발을 헛디뎌.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지? 왜 그 자식의 품에 안겨서 그런 눈빛을 하고 있냐고. 그는 이성을 잃고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는 진실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분노를 터뜨릴 대상이 필요했을 뿐이다. 처음으로 서연은 남편에게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을 망가뜨린 침입자를 향한 잔인하고 파괴적인 적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명백한 피해자였다. 최민준의 계략에 빠진 희생양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가장 가까운 사람, 그녀를 지켜주어야 할 남편은 지금 그녀를 가하해자처럼 취급하고 있었다. 절망감과 억울함에 그녀도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당신 마음대로 생각해요. 그녀의 반항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혔다. 그는 그녀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소나기 힘은 너무나 강해서 그녀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을 그녀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광기가 흘러넘쳤다. 내가 말했지. 다시는 어떤 놈도 당신 근처에 못 가게 할 거라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쉬어 있었다. 이제부터 당신은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영원히 당신은 세상과 단절될 거야. 오직 내 눈앞에만 존재하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당신은 오직 내 것이니까.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군이 내리는 선고이자 지워지지 않을 주홍글씨 같은 낙인이었다. 그녀의 삶에 내려진 종신형 선고였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마치 모든 힘을 소진한 것처럼 그녀를 놓아주었다. 서연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직 서연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지배할 뿐이었다. 그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옆에 있던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벽지가 찢어지고 그의 손등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그는 피 흘리는 손을 한 채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거실에는 부서진 태블릿 조각과 망가진 희망, 그리고 서연의 흐느낌만이 남았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완벽했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나버렸다. 사랑과 신뢰 존중은 이제 잿더미가 되어 흩어졌다. 밤이 깊도록 서재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서연은 홀로 거실의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남편의 사랑이 가진 진정한 본질을, 그의 사랑은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었다. 그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녀를 올가매는 쇠사슬이었다. 그의 사랑은 그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민주는, 그 악마 같은 남자는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서연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 속에 잠들어 있던 괴물을 성공적으로 깨워낸 것이다. 이제 그녀는 그 괴물과 함께 이 거대한 감옥에 갇혔다. 끔찍한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저택은 묘지의 침묵처럼 고요했다. 부서진 태블릿의 잔해와 움푹 팬 벽은 간밤의 광기를 증명하는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한서연은 그들의 침실이 아닌 눈물에 젖은 채 잠들었던 것을 소파에서 눈을 떴다. 굳게 닫혔던 서재의 문이 열리고 손에 붕대를 감은 권지훈이 나왔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무감정했다. 그의 입에서 사과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는 어젯밤에 폭군이 내린 선고를 오늘 아침부터 집행할 생각이었다. 세장 속에서의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사치와 결핍이 공존하는 기괴한 일상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입고 최고의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었지만 그 어떤 것도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친절하게 대했지만 그들의 눈은 항상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지훈에게 보고하는 CCTV 렌즈와 같았다. 저택은 아름다운 예술품들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무덤을 장식하는 부장품처럼 보였다. 권지훈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상황을 정당화했다. 그는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의 옆에 앉으려 했다. 그는 사과의 의미인지 아니면 보상의 의미인지 모를 고가의 선물들을 그녀에게 안겼다. 다이아몬드 목걸이, 유명 디자이너의 드레스, 희귀한 보석들. 하지만 서연은 그 모든 것을 차갑게 밀어냈다. 선물들은 그녀가 잃어버린 자유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없었다. 그녀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저항이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 어느 날 밤 그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피로감과 애원이 섞여 있었다. 이건 다 당신을 지키기 위한 거야. 저 바깥 세상은 위험해. 최민준 같은 놈들이 득실거린다고. 여기 내 곁이 가장 안전해.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다. 자신의 집착이 사랑이라고, 감금이 보호라고. 그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그녀를 단절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다. 처음에 서연은 그의 논리를 경멸하며 냉소와 침묵으로 맞섰다. 그녀는 이 거대한 감옥의 약점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경호원들의 교대 시간을 확인하고 외부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일지도 모르는 음식물 반입 경로를 살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허사였다. 권지훈이 설계한 보안 시스템은 완벽했다. 그녀의 저항은 서서히 조용한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큐레이터 한서연이라는 그녀의 정체성은 하루하루 희미해지고 권지훈의 소유물이라는 낙인만이 선명해졌다. 권지훈은 아내를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고립시켰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최민준의 교활함을 과소평가했다. 최민준은 권지훈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황금 세 장의 틈을 파고들었다. 그는 새로 고용된 정원사 중 한 명을 돈으로 매수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소형 위성 전화기 하나를 서연에게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어느 날 오후 정원에 장미덤불을 정리하던 서연은 흙 속에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전화기 한 대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지 직감할 수 있었다. 두려움과 망설임 속에서 그녀가 전원의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지며 짧은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M이라고만 되어 있었다. 괜찮아요. 서연 씨 뉴스를 봤어요.
권 총수가 당신을 가뒀다는 소문이 사실인가요? 도움이 필요하면 뭐든지 말해요. 메시지는 마치 그녀의 고통을 모두 이해한다는 듯 다정하고 염려하는 어조로 쓰여 있었다. 최민주는 포식자의 가면을 벗고 구원자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 그는 자신을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의 자유를 존중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은 바로 최민준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메시지는 그녀가 갇힌 이후 처음으로 외부 세상과 연결된 끈이었다. 지독한 고립 속에서 내밀어진 그의 손길은 독이 든 성배처럼 위험하고도 매혹적이었다. 이 전화를 받는 것은 남편에 대한 배신이었지만 동시에 스스로를 구원할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몰랐다. 그녀는 며칠을 고뇌했다. 밤마다 잠 못 이루고 차가운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망설였다. 그 사이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악화되었다. 지우는 그녀의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침묵과 저항을 최민준에 대한 미련 때문이라고 오해했다. 그의 의심은 더욱 깊어져 그는 밤마다 그녀가 잠든 사이 그녀의 물건들을 뒤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굴복시켜서라도 그녀를 자신의 곁에 묶어두려 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술에 취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며 절규하듯 물었다. 아직도 그 자식을 생각하는 거야. 말해봐. 내 곁에 있으면서 왜 다른 놈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냐고. 그의 말은 비수처럼 그녀의 마음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날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형이 필요한 거지. 당신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들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지점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무력감 속에 잠식당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숨겨두었던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두려움으로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녀는 M에게 짧은 답장을 보냈다. 나는 괜찮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구조 신호였고 동시에 이 지옥 같은 현실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였다. 그녀의 작은 반란이 시작된 것이다. 메시지를 보낸 후 그녀는 두려움과 기묘한 해방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금지된 문을 열었다. 지운의 세계에 속하지 않는 자신만의 비밀을 만든 것이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와인잔을 기울이던 최민주는 서연의 답장을 받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권지훈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과 직접 연결된 통로를 확보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내가 도와줄게요. 당신을 거기서 꺼내줄게요, 서연 씨. 당신은 자유로울 자격이 있어요. 그의 말은 달콤한 독처럼 서연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가 내민 손을 잡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권지훈의 감시 아래 절망에 빠진 아내를 연기했고 밤에는 그의 눈을 피해 비밀스럽게 최민준과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최민준은 그녀에게 바깥 세상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녀의 법적 권리와 이혼 절차에 대해 조언해 주었다. 그는 철저하게 이성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를 연기했다. 그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 서연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 다시 희미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지우는 그녀의 변화를 긍정적인 신호로 착각했다.
그녀가 마침내 현실에 순응하고 자신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그는 잠시나마 안도하며 그녀에 대한 감시를 아주 미세하게 늦추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다. 서연은 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최민준의 도움을 받아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황금세장에 균열이 생겼고 그 틈으로 뱀이 속삭이고 있었다. 자유를 약속하며 더 깊은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다. 권지우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의 정점에 선 남자였고 그의 제국은 감정이 아닌 냉철한 계산과 전략 위에 세워졌다. 아내를 향한 맹목적인 집착이 잠시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지만 그 이성의 빛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눈에 돌아온 희미한 생기는 절망에 대한 순응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를 준비하는 자의 은밀한 빛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더 이상 무기력한 저항이 아니라 계산된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는 밤마다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서재로 돌아와 저택 안팎의 모든 CCTV 기록을 몇 시간이고 돌려보았다. 그는 편집증적인 환자처럼 그녀의 모든 움직임, 모든 표정 변화를 분석했다.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그 실체를 잡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너무나 완벽하게 절망에 빠진 아내를 연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동물적인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렸다. 새장 안의 새가 그의 눈을 피해 다른 하늘을 꿈꾸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였다. 그의 분노는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였다. 그는 아내를 가두고 억압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오히려 그녀를 더 멀리 밀어낼 뿐이었다. 문제의 근원은 서연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더러운 손으로 건드리려 하는 뱀, 바로 최민준이었다. 그는 아내를 향한 뜨거운 질투를 차갑고 날카로운 복수심으로 벼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성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적을 말살하기로 결심한 왕이었다. 다음 날 그는 넥서스 코어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극소수만이 그 존재를 아는 비밀 부서의 책임자를 호출했다. 팬텀이라 불리는 이 팀은 회사의 공식적인 조직도가 아닌 권지훈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정보 및 보안 특수팀이었다. 팀장인 강태훈은 군 정보부 출신으로 지훈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이었다. 그는 감정 없이 오직 결과로만 말하는 남자였다. 최민준. 지훈은 자신의 집무실에 마주 앉은 강태우에게 단 한마디를 던졌다. 그의 눈빛은 어두운 심해처럼 깊고 차가웠다. 그의 모든 것을 가져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록. 그의 가족, 친구, 여자, 관계재산 형성 과정. 심지어 그가 어렸을 때 키우던 개의 이름까지. 나는 그의 영혼까지 해부해서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강태우마저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단 절대 들켜서는 안 돼. 먼지 하나 남기지 마. 강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섰다. 사냥이 시작된 것이다. 팬텀팀의 정보 수집 능력은 국가정보기관을 능가했다. 그들은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최민준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간 올라온 보고서는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다. 화려한 유학생활, 수많은 여성 편력, 그리고 피닉스 그룹의 후계자로서의 공격적인 경영 스타일. 하지만 강태우는 그 이면에 무언가 더 깊고 어두운 것이 숨겨져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피닉스 그룹의 성장 과정 자체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첫 번째 균열을 발견했다. 약 25년 전 피닉스 그룹이 섬유회사에서 지금의 거대 복합기업으로 성장하는 결정적인 시기에 그들의 가장 큰 경쟁자였던 유성화학이라는 중견 기업이 있었다. 유성화학은
당시 혁신적인 신소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자금난과 악의적인 M&A 공격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유성화학을 헐값에 인수한 것이 바로 최민준의 아버지 최진석 회장이 이끄는 피닉스 그룹이었다. 그리고 유성화학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배후의 자금줄이 바로 당시 권지훈의 아버지인 권영석 회장의 넥서스 그룹이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보고서를 읽는 권지훈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아버지의 경영 방식을 기억했다. 자비란 없었다. 그는 약육강식의 비즈니스 세계에서 냉혹한 포식자였다. 하지만 그것은 비즈니스일 뿐 개인적인 원한은 아니었다. 하지만 강태우가 가져온 다음 정보는 이 모든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유성화학의 몰락 직후 회사의 대표였던 유성화학의 창업주가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외아들의 이름이 바로 최민준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권지훈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최민준은 유성화학 창업주의 아들이 아니었다. 그는 최진석 회장의 아내, 즉 최민준의 어머니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고 회사가 망한 후 자신을 위로해주던 최진석 회장과 재혼했던 것이다. 최민준은 자신의 성을 바꾸고 피닉스 그룹의 후계자로 자랐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가슴속에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권씨 가문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이 25년간 활화산처럼 들끓고 있었던 것이다. 권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느껴졌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을 이해했다. 최민준이 한서연에게 접근한 것은 단순한 변덕이나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었다. 그것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계산된 복수극의 일부였다. 그는 권지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려 했던 것이다. 한서연. 그녀는 이 복수극의 완벽한 인질이자 가장 효과적인 무기였다. 그녀의 순수함, 그녀의 명성, 그리고 그녀를 향한 권지훈의 맹목적인 사랑. 최민준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는 권지훈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는 서연을 이용해 지훈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그를 질투의 눈이 먼 폭군으로 만들어 스스로 파멸하게 만들려 했던 것이다. 권지훈은 최민준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셈이다. 그의 분노는 이제 질투를 넘어섰다. 그것은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적에 대한 차갑고 무자비한 사례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치를 떨었다. 아내를 의심하고 상처 입히고 감금했던 자신의 모습이 괴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연을 지키려 한 것이 아니라 최민준의 계략에 놀아나 스스로 그녀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 아내를 바꿔. 그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도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수화기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치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였다. 무슨 일이죠? 권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는 사과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섣부른 사과는 오히려 그녀의 의심만 살 뿐이었다. 그는 지금부터 다른 게임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아내를 되찾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악마를 지옥으로 떨어뜨려야 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 저녁에 들어갈게. 그는 전화를 끊고 다시 강태우를 불렀다. 최민준과 한서연이 비밀리에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을 거다. 그가 그녀에게 접근한 방법을 알아내. 저택 내부의 조력자까지 전부. 그의 눈빛은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사냥꾼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이 전쟁은 단순히 아내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가문의 명예와 생존이 걸린 전면전이었다. 최민준과의 비밀스러운 소통은 한서연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차가운 경계심을 피워 올렸다. 그녀는 깨달았다. 한 남자 권지훈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남자 최민준에게 의지하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세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그녀는 누구의 도움도 아닌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타개해야만 했다. 절망은 이제 차갑고 고요한 결단력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두 남자의 위험한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자였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최민준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정말 자신을 돕고 싶은 걸까? 아니면 자신을 이용해 권지훈을 파괴하려는 것일까? 답은 명백히 후자였다.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이용하는 방법을 역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척 연기하며 그의 계획을 파헤치고 그를 무너뜨릴 증거를 찾아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외부와의 소통이 절실했다. 최민준이 건네준 전화기는 그의 감시 아래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비상 연락망이 필요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그렸다. 그리고 단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박소희. 그녀가 갤러리에서 가장 아끼던 후배 큐레이터였다. 소희는 영리하고 눈치가 빨랐으며 무엇보다 서연에게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에게 연락할 것인가? 이 집의 모든 통신은 차단되어 있었고 모든 움직임은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간 고민에 빠졌다. 그리고 마침내 권지훈이 설계한 완벽한 감옥에 아주 작은 허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책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지성이 쇠퇴하는 것을 원치 않았는지 그녀가 원하는 책이나 잡지는 비서를 통해 매주 정기적으로 반입시켜 주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유일한 틈이었다. 서연은 다음 주에 요청할 도서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그 안에 암호를 숨겼다. 그녀는 여러 권의 책 제목, 첫 글자들을 조합하여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다. 소희야 도움이 필요해. 매주 수요일 3시 광화문 서점 미술 코너. 그녀는 이 목록을 아무렇지 않게 하녀에게 건넸고 목록은 지훈의 비서를 거쳐 늘 거래하던 서점으로 전달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갔다. 과연 소희가 이 기묘한 도서 목록을 받고 암호를 해독할 수 있을까? 며칠 후 그녀의 방으로 책들이 배달되었다. 그리고 그중 한 권의 책갈피 사이에 아주 작은 메모지가 숨겨져 있었다. 무슨 일이세요, 관장님? 말씀만 하세요. 소희는 그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녀의 방역은 이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서연은 두 번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더욱 대담한 방법을 사용했다. 그녀는 새로 받은 미술 잡지에 특정 페이지, 특정 단어들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점을 찍어 문장을 만들었다. 피닉스 그룹 후원 이후 갤러리 미술품 반출입 내역, 특히 출처 불분명한 작품들 위주로 조사해줘. 위험하니 절대 들키지 마. 그녀는 큐레이터로서의 직감을 믿었다. 최민준의 막대한 후원금은 분명 다른 목적을 위한 위장일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그녀가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을 때 권지훈 역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강태우의 팬텀팀은 마침내 저택 내부의 조력자를 찾아냈다. 새로 고용된 정원사. 그들은 그를 며칠간 미행하고 도청한 끝에 그가 최민준에게 매수되었으며 서연에게 비밀 전화기를 전달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태우는 이 사실을 즉시 지훈에게 보고했다. 지훈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이었다. 예전에 그였다면 당장 집으로 달려가 서연을 추궁하고 전화기를 빼앗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최민준과의 심리전에서 이기기 위해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했다. 그는 강태우에게 명령했다. 전화기는 그대로 둬. 대신 그 전화기로 오가는 모든 통신을 감청해. 최민준이 무슨 꿍꿍인지, 그리고 아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끝까지 지켜본다. 그는 아내를 시험대에 올린 것이다. 그녀가 최민준의 유혹에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그는 차가운 관찰자가 되어 이 위험한 연극을 지켜보기로 했다. 박소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야근을 핑계로 갤러리에 남아 피닉스 그룹이 후원을 시작한 이후에 모든 자료를 검토했다. 서연의 예상은 적중했다.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고가의 미술품들이 유럽의 작은 갤러리들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매입되었고, 그 작품들의 출처 증명서는 대부분 위조된 것처럼 조잡했다. 또한 일부 작품들은 한국에 들어온 직후 해외 순회 전시라는 명목으로 홍콩이나 마카오의 페이퍼 컴퍼니로 보내지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혹은 돈 세탁 수법이었다. 소희는 자신이 알아낸 사실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서연에게 전달했다. 모든 정보를 확인한 서연은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최민준은 갤러리를 자신의 범죄를 위한 세탁소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자신을 내세워 만약 일이 터질 경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뒤집어 씌울 계획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녀에게는 명확한 목표가 생겼다. 이 모든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여 최민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것.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소희의 힘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녀 자신이 직접 갤러리에 보안 서버에 접속하거나 관장실 금괴 보관된 이중 장부를 손에 넣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집을 나가야만 했다. 그녀는 마침내 결심했다. 최민준이 내민 탈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기로. 그녀는 그의 덫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 그가 파놓은 함정을 역이용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바로 그날 밤 지훈의 팬텀팀은 서연과 최민준 사이에 결정적인 메시지를 감청했다. 서연은 최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준비됐어요. 여기서 꺼내주세요. 메시지를 확인한 강태우는 즉시 지훈에게 보고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교차했다. 그는 아내가 정말 자신을 배신하고 떠나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이 게임의 끝을 보기로 했다. 계획대로 진행시켜. 그녀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말고 미행해. 서연은 자신의 메시지가 감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자신의 방 창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보았다. 예전처럼 눈물 짓는 연약한 여인의 모습은 더 이상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으며 마치 강철처럼 날카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장미는 더 이상 아름답기만 한 존재가 아니었다. 이제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 날카로운 가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의 반란은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그녀는 지옥 같은 새장을 부수고 날아오르기 위해 기꺼이 폭풍 속으로 몸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탈출을 계획한 밤 저택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한서연의 심장은 갈비뼈를 부술듯이 세차게 뛰었다. 최민준이 메시지로 보내온 지시는 간결하고 정확했다. 자정 정각 그가 매수한 내부 경호팀의 도움으로
동쪽 담장의 감시 시스템에 3분간의 사각지대가 생길 것이다.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저택을 빠져나가 지정된 장소에서 대기하는 채 올라타야 했다.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박소희가 보내온 증거 자료가 담긴 USB를 작은 주머니 속에 숨겼다. 바로 그 시각 권지우는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위장된 밴 안에서 여러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집에 없었다. 강태우와 팬텀팀의 핵심 요원들과 함께 이동식 지휘본부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저택의 모든 CCTV 화면, 열 감지 카메라 영상, 그리고 그들이 몰래 서연의 옷에 부착해둔 초소형 추적 장치의 신호가 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의 눈빛은 아내를 향한 걱정과 그녀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은 열망으로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자정. 약속된 시간이 되자 서연은 숨을 죽이고 움직였다. 그녀는 고양이처럼 조용히 복도를 지나 정원의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지시받은 대로 동쪽 담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권지훈의 모니터에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녀가 마침내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순간 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배신감과 불안감이 그의 심장을 찔렀지만 그는 강태우에게 명령했다. 계획대로 그림자처럼 따라붙어. 저택을 빠져나온 서연은 약속된 장소에서 검은색 세단을 발견하고 망설임 없이 올라탔다. 차는 어둠을 뚫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다. 그녀의 계획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기사 몰래 갤러리 근처에서 내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차는 갤러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차가 마침내 멈춘 곳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거대한 창고형 건물 앞이었다. MJ 프라이빗 스토리지. 최민준의 이니셜이 박힌 간판이 그녀를 비웃는 것 같았다. 그곳에서 최민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구원자의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고생했어요, 서연 씨. 이제 안전합니다. 그는 그녀를 창고 안으로 이끌었다. 내부는 최고급 미술품들을 보관하는 개인 수장고로 한 곳 항습 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곳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 위험한 낌새를 느꼈다. 이곳은 그가 약속했던 안전가옥이나 공항이 아니었다. 이곳은 그의 완벽한 통제 아래 있는 또 다른 감옥이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상의해야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는 갤러리로 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하지만 최민준의 미소가 서서히 사라지며 그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계획은 이미 끝났어요, 서연 씨. 당신이 내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오는 순간에요.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소유욕과 비틀린 승리감이 번뜩이고 있었다. 당신이 권지훈의 얼굴에 어떤 표정을 선물했는지 상상만 해도 즐겁군요. 그는 지금쯤 미쳐 날뛰고 있겠죠. 자신이 가장 아끼던 보물을 바로 내게 빼앗겼으니까. 그는 서연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아귀 힘은 불쾌할 정도로 강했다.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호랑이를 피하려다 늑대굴로 들어온 것이다. 이제 당신은 내 거야. 권지훈을 무너뜨리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은 다음 당신을 내 옆에 세울 겁니다. 그가 그녀를 강제로 끌어안으려는 순간이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찌그러지며 뜯겨져 나갔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과 귀를 마비시켰고 영희 속에서 검은 전투복을 입은 팬텀팀 요원들이 소리 없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최민준의 경호원들을 제압했다. 최민준은 충격과 분노로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 모든 혼란의 중심을 뚫고
권지훈이 지옥의 왕처럼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오직 최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내 것에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최민준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최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지훈은 그 위에 올라타 이성을 잃고 주먹을 휘둘렀다. 서연은 그 끔찍한 폭력의 현장에서 얼어붙었다. 강태우가 지훈을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정말 최민준을 죽였을지도 모른다. 요원들이 피투성이가 된 최민준을 끌고 나간 후 거대한 수장고 안에는 지훈과 서연 단둘만이 남았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자 그 자리는 고통스러운 감정들로 채워졌다. 서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똑바로 다가가 품속에 숨겨두었던 USB를 꺼내 보였다.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감금하는 동안 난 이걸 찾고 있었어요. 최민준이 갤러리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한 증거예요. 난 도망친 게 아니에요.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실려 있었다. 권지훈은 USB와 서연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용감함, 그리고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끔찍하게 오해했는지 깨닫는 순간 그의 심장은 거대한 죄책감에 짓눌렸다. 그가 자랑하던 철옹성 같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내가 틀렸어. 그는 자신의 어두운 과거와 그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지독한 공포가 자신을 어떻게 괴물로 만들었는지 서툴게 고백했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진정한 사과였다. 그의 진심 어린 후회와 고통을 마주하자 서연의 마음도 누그러졌다. 그녀는 아직 그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남긴 상처는 너무 깊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 앞에는 최민준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었다. 사과는 나중에 받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우선 최민준부터 무너뜨려야죠.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그것은 낭만적인 화해가 아니었다. 필요에 의해 맺어진 위태로운 동맹의 시작이었다. 권지훈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예전처럼 소유하려는 강한 힘이 아닌 그녀를 파트너로서 존중하는 조심스러운 손길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지만 그 폐허 위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이제 그들은 함께 싸워야 했다.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던 적에 맞서, 그리고 그들 자신 속에 존재하는 어둠에 맞서. 그들의 집은 더 이상 긴장감이 감도는 감옥이 아니었다. 그곳은 적을 무너뜨리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세워지는 전쟁지휘 본부 즉 워룸으로 변모했다. 권지훈과 한서연은 더 이상 서로를 상처 입히는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거대한 스크린과 데이터 분석 자료에 둘러싸여 공동의 목표를 가진 파트너로서 함께 밤을 지새웠다. 낭만적인 분위기는 없었다. 오직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냉철한 신뢰와 복수를 완성해야 한다는 단단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이 전쟁을 두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수행하기로 했다. 한서연은 예술계를 무대로 최민준의 가면을 벗기고 그의 범죄를 대중 앞에 폭로하는 역할을 맡았다. 동시에 권지훈은 기업 세계에서 피닉스 그룹의 돈줄과 권력 기반을 완전히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그것은 한쪽이라도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정교하고 위험한 이중 작전이었다. 서울 국제 비엔날레를 이용하는 거예요. 서연이 먼저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몇 주 앞으로 다가온 비엔날레는 전 세계의 언론과 미술계 거물들이 주목하는 가장 큰 무대였다. 제가 큐레이터로서 피닉스 그룹의 후원으로 사라진 걸작의 귀환이라는
특별 전시를 기획하는 거죠. 최민준에게 스스로 자신의 범죄의 증거물들을 가장 화려한 무대 위로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 분야를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서연은 다시 갤러리로 돌아갔다. 더 이상 갇혀있던 피해자가 아닌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의 모습으로. 그녀는 충성스러운 후배 박소희와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최민준이 돈 세탁을 위해 밀반입했던 미술품들의 목록을 확보했다. 권지훈의 팬텀팀이 제공한 세관 통과 기록과 소희가 빼낸 갤러리에 이중 장부를 대조하자 범죄의 윤곽은 더욱 선명해졌다. 그들은 전시회 당일 모든 것을 폭로하기 위한 완벽한 증거 자료들을 하나씩 쌓아 올렸다. 서연이 예술계에서 덫을 놓는 동안 권지훈은 금융시장에서 무자비한 공격을 개시했다. 팬텀팀은 피닉스 그룹의 모든 재무적 약점을 분석해냈다. 과도한 차입금, 해외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유령 회사들, 그리고 불법 비자금의 흐름까지. 지훈은 이 모든 것을 이용했다. 그는 해외 투자 펀드들을 동원해 피닉스 그룹의 주가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 공격을 시작했고, 동시에 언론에 그들의 분식회계 의혹을 익명으로 제보했다. 최민준은 사면촉에 몰렸다. 권지훈에게 붙잡혀 죽음의 공포를 맛본 후 그는 겨우 풀려났지만 현실은 지옥이었다. 그가 풀려난 것은 지훈의 자비가 아니라 더 큰 함정으로 그를 몰아넣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음을 그는 깨닫지 못했다. 회사의 주가는 매일 폭락했고 은행들은 대출금 회수를 압박해왔다. 검찰의 내사 소문까지 돌자 그를 따르던 이들도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연이 제안한 비엔날레 특별 전시는 그에게 유일한 동아줄처럼 보였다. 그는 이 전시를 통해 마지막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세탁하고 문화예술을 후원하는 기업가 이미지를 연출하여 추락한 여론을 반전시키려 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서연이 설계한 무대 위로 기꺼이 걸어 들어왔다. 그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로 자신이 최근 밀반입한 사라진 거장의 미공개 유화를 내놓기로 결정했다. 마침내 비엔날레 개막의 밤이 찾아왔다. 행사장은 대한민국 상류층과 전 세계에서 온 미술계 인사들, 그리고 수많은 취재진으로 북적였다. 최민준은 초췌한 모습을 감추고 애써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행사장에 나타났다. 그는 자신의 후원으로 열린 특별관 중앙에 걸린 그림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 그림 한 점만으로도 그는 모든 손실을 만회하고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마지막 미소가 될 것이었다. 행사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서연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전시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녀는 특별한 손님 한 명을 소개했다. 세계적인 미술품 감정가인 프랑스인 르네 듀퐁이었다. 듀퐁은 서연의 비밀스러운 요청을 받고 지훈의 전용기를 타고 극비리에 입국한 상태였다. 그는 무대에 올라 최민준이 내놓은 문제의 그림 앞에 섰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듀퐁은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신사숙녀 여러분,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완벽하게 만들어진 가짜입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듀퐁은 거대한 스크린에 그림의 엑스레이 분석 사진과 위조된 서명 조작된 출처 증명서 등의 명백한 증거들을 띄웠다. 동시에 전시장 곳곳의 스크린들이 일제히 바뀌며 피닉스 그룹의 미술품 밀반입 경로와 돈 세탁 흐름을 보여주는 도표와 증거 자료들이 나타났다. 그 자료들은 팬텀팀이 해킹으로 확보한 최민준의 비밀 계좌 내역이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 속에서 웅성거렸다. 최민준은 대중 앞에서 완벽하게 조롱당하고 그의 범죄는 만천에 공개되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스마트폰에서 긴급 속보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피닉스 그룹 주가 거래 정지. 검찰 압수수색 정격 착수. 권지훈이 날린 마지막 결정타였다. 최민은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 한가운데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불신과 순수한 증오로 일그러졌다. 그는 인파 속에서 함께 서서 자신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는 권지훈과 한서연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그리고 차갑게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최민주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깨달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을 잃고 궁지에 몰린 짐승은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의 눈빛은 마지막 발악을 예고하는 섬뜩한 광기로 불타고 있었다. 비엔날레 행사장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대신 폭풍이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간 뒤에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그들은 최민준이라는 남자가 결코 이대로 순순히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권지훈은 차 안에서 강태우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다. 최민준의 위치 실시간으로 추적해. 단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 저택 주변 경계 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켜.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다. 같은 시각 최민준은 혼란을 틈타 행사장을 빠져나와 은신처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낡은 모니터에 플리커링하는 뉴스를 보며 이가 갈리는 것을 느꼈다. 피닉스 그룹의 몰락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 그리고 자신을 조롱하는 대중의 목소리.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복수의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오직 순수한 광기뿐이었다. 그의 증오는 단 한 곳으로 집중되었다. 자신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권지훈의 세상 역시 함께 파괴해버리겠다고.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계획이 세워졌다. 더 이상 치밀한 전략은 없었다. 오직 분노와 파괴 본능만이 남았다.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따르던 몇 안 되는 충복들과 용병들을 불러 모았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한서연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권지훈의 보안이 철통 같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미끼가 필요했다. 그는 넥서스 코어의 자회사 건물 중 한 곳에 화재를 일으키기로 했다. 작은 혼란을 만들어 권지훈의 자원과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몇 시간 후 서울의 밤은 사이렌 소리로 요란해졌다. 넥서스 바이오의 연구동에서 원인 모를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가 권지훈에게 날아들었다. 그는 서연과 함께 있던 저택의 지휘본부에서 즉시 상황 파악에 나섰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최민준이 보낸 선전포고였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연구동 화재로 비상체제가 발동된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아 더 긴급한 보고가 들어왔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이동하시던 차량이 괴한들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강태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지훈의 곁에 있다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더 안전한 제2의 안가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최민주는 정확히 그 타이밍을 노린 것이다. 지훈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사건이 충돌했다. 회사의 위기, 그리고 아내의 위기. 하지만 그에게 망설임은 1초도 없었다. 바이오 연구동은 현지 팀에 맡겨 모든 가용 인력 아내에게 집중해. 나도 지금 출발한다.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껍데기를 벗어던졌다. 차가운 CEO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암컷을 지키려는 수사자처럼 포효했다. 서울의 도심 한복판에서 격렬한 추격전이 벌어졌다. 서연이 탄 방탄 차량을 여러 대의 검은색 SUV가 집요하게 추격하며 총격을 가했다. 그녀를 보호하던 팬텀팀 요원들은
용감하게 맞서 싸웠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굉음과 파편 속에서 서연은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결국 서연의 차량은 타이어가 터지며 외곽의 한 폐공사장에 처박혔다. 경호원들은 부상을 입고 쓰러졌다. 최민준이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부서진 차문을 열어 젖혔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세련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놓아버린 악귀 그 자체였다. 드디어 잡았네 한서연. 이제 우리 둘이서 권지훈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러 가볼까. 그가 서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 끌어 차 밖으로 내동댕이 쳤다. 바로 그 순간 지옥의 굉음 같은 엔진 소리와 함께 스포츠카 한 대가 미끄러지듯 공사장 안으로 들어섰다. 권지훈이었다. 그는 혼자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며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으로 최민준을 노려보았다. 그 손 당장 치워. 그의 목소리는 지축을 울리는 듯 낮고 위협적이었다. 최민준은 오히려 희열에 찬 미소를 지었다. 왔구나 권지훈. 네가 가장 사랑하는 여자가 내 손에 잡혀있는 꼴을 보러. 네가 무너지는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두 남자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사리로 가득 차 폭발할 것 같았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달려들었다. 세련된 격투가 아니었다. 분노와 증오 절망이 뒤섞인 짐승들의 싸움이었다. 주먹과 발길질이 오가고 비명과 신음이 폐공사장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보호하려는 분노로, 최민준은 파괴하려는 절망으로 싸웠다. 싸움의 와중에 궁지에 몰린 최민준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날카로운 쇠 파이프를 집어들어 서연의 목에 겨누었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이 여자 목을 그어버릴 거야. 최민준이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서연이 행동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인 인질이 아니었다. 그녀는 최민준의 팔을 맹렬하게 물어뜯었다. 그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그녀는 그의 다리를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 아주 짧은 순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맹수처럼 달려들어 최민준을 제압하고 그의 손에서 쇠 파이프를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모든 싸움이 끝나는 순간 멀리서 수많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강태우의 팀이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습격 상황을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경찰 특공대가 눈 깜짝할 사이에 폐공사장을 포위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지막 발악마저 실패로 돌아간 최민준은 허탈하게 웃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제국은 완전히 무너졌고 불사조의 날개는 재가 되어 흩어졌다. 경찰들이 다가와 저항하지 않는 최민준에게 수갑을 채웠다. 연행되어 가는 순간 그의 눈은 마지막으로 권지훈과 한서연에게 향했다. 그 눈에는 순수하고 무력한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지훈은 그를 더 이상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서연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서질 듯 끌어안았다. 괜찮아. 다친 데 없어. 그의 목소리는 안도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 참았던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침내 끔찍했던 폭풍이 끝난 것이다. 두 사람은 요란하게 번쩍이는 경광등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한참 동안 서 있었다. 최민준이 체포된 후 몇 주가 흘렀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캔들은 새로운 가십거리에 밀려 서서히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가고 있었다. 즉각적인 위험은 사라졌지만 권지훈과 한서연의 집에는 여전히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그것은 더 이상 적대적인 침묵이 아니었다. 상처 입은 두 사람이 서로의 거리를 가늠하며 조심스럽게 내쉬는 위태로운 평화의 숨소리였다.
최민준의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었다. 권지훈과 한서연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압도적이어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그는 돈세탁 미술품, 밀수 납치 미수 폭행 등 수많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기나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한때 하늘을 날던 불사조 피닉스 그룹은 공중분해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악몽은 그렇게 법적인 종결을 맞았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마음의 상처는 법정에서 판결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진 지금 그들은 자신들 내부의 적과 마주해야만 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저택의 정원에 마주 앉았다. 이전까지 그들은 이 문제에 대해 애써 회피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앞으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권지훈은 아내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꺼냈다. 당신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을 사과하고 싶어.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는 다음 날 서연을 억압했던 모든 것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치워버렸다. 저택을 둘러싸고 있던 과도한 경호 인력은 모두 철수했다. 집안 곳곳을 비추던 CCTV는 전원이 꺼졌고 끊겨있던 전화와 인터넷도 모두 복구되었다. 그는 서연에게 새로운 스마트폰과 자동차 키를 건넸다. 그리고 서재 책상 서랍에서 그가 오랫동안 숨겨왔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그가 어렸을 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하게 떠났던 그의 어머니 사진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아내에게 드러냈다. 소중한 것을 잃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어떻게 자신을 집착의 눈이 먼 괴물로 만들었는지를. 이건 변명이 아니야. 내 잘못에 대한 설명일 뿐이야. 난 변하고 싶어. 당신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를 향한 원망과 연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랑이 뒤섞였다.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녀는 그가 건넨 전화기와 차키를 받아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자신의 일터였던 갤러리로 향했다. 박소희를 비롯한 직원들은 눈물 글썽이며 그녀를 맞이했다. 다시 예술품들 속에서 자신의 일을 시작하자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을 조금씩 되찾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상처는 이를 통해 치유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권지훈이 예고 없이 갤러리를 찾아왔다. 예전처럼 감시하려는 소유주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어색하게 서서 마치 처음 갤러리에 온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그는 한 그림 앞에 서서 서연에게 물었다. 이 그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는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 순간 서연은 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이자 전문가로 존중해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다시 정원에 마주 앉았다. 서연은 용기를 내어 황금 세 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 안에서 느꼈던 질식할 것 같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이 지워지는 듯한 공포에 대해. 지우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묵묵히 그녀의 모든 말을 들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택의 현관문 열쇠를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집은 더 이상 감옥이 아니야.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언제든 자유롭게 떠나고 또 원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집이야.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고 싶어. 나와 함께 이 집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떠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여전히 그에게 두려운 것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그 위험을 감수하기로 했다. 그것이 그가 그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였다. 서연은 손안에 차가운 열쇠를 꼭 쥐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주 오랜만에 그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깨진 도자기를 정성껏 붙인 것처럼 상처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그 상처를 똑바로 마주하고 함께 보듬어 안을 준비가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맹목적인 열정이 아니라 시련의 잿더미 위에서 피어난 이해와 존중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몇 달 후 그들은 한강변을 나란히 걷고 있었다. 예전처럼 그녀의 손을 꽉 잡는 대신 그는 그저 그녀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그의 손은 언제든 그녀가 원할 때 잡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 강바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스쳤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위험한 집착이 아닌 따뜻하고 평온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의무나 습관이 아닌 그녀의 온전한 자유의지에서 비롯된 선택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